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본 첫날부터 저는 그 남자의 눈빛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완벽해 보였던 그 남자, 강민준 씨.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그는 무려 9번이나 저를 원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가 뱉은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시댁 식구들조차 그 사실을 믿지 못했죠.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수현, 나이는 31이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아픈 상처를 겪은 후 저는 7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아왔죠. 사람들은 여자는 30 넘으면 끝물이라고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런 저를 보며 애가 탔죠. 수연아, 여자가 짝없이 살면 어떡하니? 이 엄이 먼저 가고 나면 넌 누구한테 기댈래?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가 익숙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오후, 운명은 한 통의 전화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이웃이었던 김 여사님의 전화였죠. 박 여사, 내 남편 쪽 먼 친척 중에 강민준이라고 40살 된 총각이 있어. 집안도 빵빵하고 사람도 점잖은데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아직 혼자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며 제게 예쁜 옷을 입고 선을 보러 가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석촌호수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준 씨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도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가 있는 남자는 부담스러우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재에 솔직하면 되죠.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어 속을 알 수 없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 그는 제게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지만 극도로 말을 아꼈죠. 달콤한 말이나 애정 표현 대신 점심 먹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요. 같은 무심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무심함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말해줄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심각한 비밀이기에 그래요?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도망칠 수도 있고 평생 날 가엾게 여길 수도 있는 비밀. 그 말은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밀스러운 남자를 두려워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느낌을 받아 믿음이 갔습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그는 청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내 복이다.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잖니 라고 말씀하셨죠.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격식 있게 치러졌습니다. 민준 씨는 부를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그를 따라 시댁인 한강이 보이는 고급 빌라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이지 압도당했습니다. 호화로워서가 아니라 그 집안에 여성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차갑도록 정갈했고 모든 가구는 새 것처럼 반짝였으며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됐어요. 저는 그의 눈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30 넘은 여자의 결혼에 낭만적인 환상은 없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은 받고 싶었죠. 제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온 불꽃처럼 이글거렸죠. 그는 제게 다가와 숨을 몰아쉬며 저를 거칠게 껴안았습니다. 제가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사이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제가 되물을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몰아붙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이죠. 처음엔 결혼식 피로연에서 마신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9번째에 이르렀을 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사람 같았죠.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죠. 많이 힘들어요? 그는 기묘한 눈빛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더러 병이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병이요? 그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내가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했어. 하지만 난 믿지 않아.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남자가 세상이 무너질 듯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이 기적인지 악몽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내가 당신 곁에 있다면 모든 걸 말해줄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 믿어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죠.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고요한 신혼방 안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제 심장 소리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불안감뿐이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구겨진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죠. 옆자리에 손을 뻗자 차가운 냉기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물컵 옆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날렵한 글씨체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갑니다. 걱정 말고 곧 돌아올게요. 수연 씨, 나 찾지 말아요. 당신과 온전히 함께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아침이 되면 모든 걸 말해주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무심한 몇 줄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죠. 저는 쪽지를 쥔 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고 중매를 서준 김 여사님께 전화하자 그녀 역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람, 민준 씨 말이야. 별일 없는 거지. 혹시 무슨 어리석은 짓이라도 한 건 아니겠지? 제가 다그치자 그녀는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사실 민준 씨 건강에 문제가 좀 있어. 근데 자세한 건 아무도 몰라. 전 부인이 죽은 뒤로 거의 사람들과 교류를 끊고 살았거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하지만 그 부인이 죽은 지 벌써 10년이야.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대. 무슨 말 못할 병이 있다던데.
전화를 끊자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그가 말한 병이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결혼했던 남자가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신혼 첫날 밤에 9번이나 관계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점심때쯤 저는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방은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지만 복도 끝에 방 하나만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짙은 색의 나무문 손잡이에는 출입 금지라고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문고리에 손을 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돌아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흰 셔츠에 임 집사라는 명찰을 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저는 강민준 씨 아내입니다. 임 집사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슬픔이 스쳤습니다. 새 사모님이셨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도련님께는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방에서는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예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캐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알아서 고통만 따르는 비밀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면서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임 집사의 갈라진 목소리와 침울한 눈빛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 사위는 잘해주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네, 그 사람은 지금 출장 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릴 순 없었죠. 밤이 깊어지고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가 1시간 지나는 것을 쳐다봤습니다. 저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남자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쯤 위층에서 달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심장을 뛰게 하기엔 충분했죠. 저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한 칸 올랐습니다. 소리는 잠겨있던 그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문에 귀를 대자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다 이내 멈췄습니다.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 씨, 거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짙은 어둠과 함께 독한 양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구석에는 흰 천으로 덮인 커다란 액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천을 걷어내자 놀랍게도 저와 너무나도 닮은 젊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윤서아 1987, 2015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잠 못 이룬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 제가 떨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가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죽게 만든 사람이지.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죠. 그가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여자를 만질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 의사는 그걸 죄책감으로 인한 강박증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어젯밤 당신을 봤을 때 그녀가 돌아온 줄 알았어.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그녀와 닮았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동시에 끔찍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를 놓고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젯밤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모르겠어. 난 그저
내가 아직 평범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죠. 절 사랑하긴 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은 나 같은 사람과 얽히면 안 된다는 거야. 내 곁에 있을수록 고통스러워질 뿐이야. 그 말을 마친 그는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를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임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아가씨, 도련님의 전 부인께서는 바로 저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도련님은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죠. 듣기로는 그날이 두 분의 신혼 첫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임 집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이 아가씨를 죽게 만들었다고 믿고 계십니다. 저는 식어버린 찻잔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임 집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이 아가씨를 죽게 만들었다고 믿고 계십니다.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10년간 차가운 집에서 스스로를 고문하며 살아온 남자. 그는 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던 걸까요? 저는 서아라는 여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녀의 얼굴은 참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슬픔과 원망, 참아하지 못한 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임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아 씨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임 집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침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옆에는 도련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고요. 깨어난 도련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아침에 보니 아가씨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만 했습니다. 의사는 심장 쇼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죠. 그때부터 도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죽음, 그리고 10년간 죄인처럼 살아온 남자.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하지만 양가에서 조용히 덮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도련님이 죄책감 망상증을 앓고 있으며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육체가 아닌 과거에 짓눌린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에 대한 두려움보다 연민이 더 커졌습니다.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홀로 살아온 남자가 신혼 첫날 밤에 자신이 정상인지 시험하려 했던 행동.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실은 너무나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그의 회사인 대형 건설 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강민준 씨의 아내라고 소개하자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이사님은 오늘 휴가이신데요. 아침 일찍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속을 천천히 걸으며 다정하게 함께 걷는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저는 그가 도망쳤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임 집사가 출입 금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피하려 했지만 제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집사님, 더는 못 참겠어요. 1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먼지 쌓인 커튼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서아 씨의 사진 외에 먼지 덮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아서 색이 바른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련님이 그 해부터 보관해 오신 겁니다. 제가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모님께서 아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첫 줄은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행복하다. 그는 다정한 사람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가 나를 볼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는 내가 자신의 옛 연인인 유나라는 사람과 닮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서 그는 다음 생이 있다면 꼭 유나에게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젯밤 그는 나를 유나라고 불렀다. 저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글씨는 날카로워졌고 눈물에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달려와 키스했다. 울면서 계속 유나야, 미안해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유나가 아니라 서아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나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무서웠다. 도망치고 싶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임 집사가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날 밤 서아 아가씨는 정말로 심장 쇼크를 일으키셨을 겁니다. 도련님께서 혼란 속에서 아가씨를 옛 연인으로 착각했고 그 때문에 아가씨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셨던 거죠. 도련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아가씨는 이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의 모든 고통은 그 미안하다는 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10년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역시 자신의 과거와 강박증의 희생자였던 겁니다. 집사님, 제가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라는 분은 누구인가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의 첫사랑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죠. 두 분이 여행을 가던 중 차가 조종 불능 상태가 되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련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지만 유나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도련님은 평생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여자, 두 번의 죽음, 그리고 죄책감에 갇힌 한 남자. 그리고 그들과 기이할 정도로 닮은 세 번째 여자인 나. 저 역시 이 운명의 굴레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서아 씨는 용서 속에서 떠났지만 민준 씨는 영원히 죄책감 속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 예비 자동차 키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서랍을 뒤지자 작게 접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떠난 후일 거야. 따라오지 마. 그곳에서 나와 유나는 함께 죽었어. 단 한 사람만 구조되었을 뿐. 저는 즉시 그곳이 사고가 났던 강원도의 산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길을 나서 가장 빠른 강원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를 구해야 한다.
안개가 자욱한 저녁,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굽이진 산길 위에 서서 아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떨렸고 바람 소리는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죠. 저 멀리 민준 씨의 익숙한 검은색 차가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제발 그러지 마요. 차 문이 열리고 그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왔네. 미쳤어요. 여길 왜 와요? 그는 침묵하더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곳이야. 내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목숨을 돌려줘야 해. 저는 달려가 그의 손을 굳게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고요. 그리고 여기 내가 있잖아요. 들려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10년간 족쇄처럼 그를 올감했던 깊은 고통이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이 나를 다시 찾게 도와줘. 강원도 산 정상의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서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 1초라도 방심하면 그가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처럼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가 고개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현 씨, 당신은 이해 못해. 지난 10년 동안 밤마다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 내가 자기를 버려두고 온 저 아래로 내려오라고. 목이 맨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유나 씨가 아니에요. 민준 씨. 그건 당신의 죄책감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은 남은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길 원치 않아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 길 잃은 아이 같은 혼란이 서려 있었죠. 당신. 꼭 서아처럼 말하네. 죽기 전에 서아도 똑같이 말했어.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씨를 믿는다면 제 말도 들어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용서했고 당신이 계속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장까지 남겼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든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라고요.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외투를 세차게 흔들었고 잿빛 하늘은 온 세상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저물 때까지 절벽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부축해 차에 태웠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놓으면 사라져버릴 것처럼 제 손을 꽉 쥐고만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는 짙은 안개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제가 창문을 살짝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그의 목에 있던 스카프가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소리쳤죠. 조심해요. 차는 뒷바퀴가 거의 허공에 뜬 채 절벽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밖을 보다가 문득 안개 속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흠뻑 젖어 있었고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저는 몸이 굳어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보여요? 민준 씨가 제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나야. 그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하자 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저건 유나 씨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하얀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도 그를 뒤쫓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죠. 그는 유나야, 나 여기 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외치며 달렸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다행히 덤불에 걸려 절벽 아래로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굴러내려가 그의 손을 잡고 간신히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렸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아무도 없었어. 그냥 환상이었을 뿐이야. 저는 떨면서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마요. 죽은 사람들은 편히 쉬게 해주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10년간 올감했던 끈이 조금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제 권유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그를 치료했던 김 박사님은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지만 곁에 아무도 없었기에 재발했습니다. 수연 씨가 처음으로 그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한 사람입니다. 첫 상담 시간. 그는 의사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사고가 났던 그날 밤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와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차가 통제 불능이 됐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고요. 사람들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날 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제가 원인이었어요. 의사가 기록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 부인 서아 씨는요? 그분도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나와 너무 닮았어요. 저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죠. 유나에게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들을 따라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현 씨, 이제부터 수현 씨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는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며 자신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단지 과거에 갇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지냈습니다. 빌라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죠. 그는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그리고 운명이 앗아간 순수했던 첫사랑 유나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의사 선생님이 과거를 마주해야 한다고 해서 이걸 열어보려고 해. 상자 안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한 찌그러진 은반지와 예전에 그 산길에서 유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여기야. 이젠 더 이상 간직하지 않을 거야. 그는 집 뒤 호수로 나가 반지를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물결이 퍼져나가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노을빛이 호수면에 반사되어 눈부신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죠. 보여? 유나가 웃는 것 같아. 저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용서하게 된 걸 축하해주는 걸 거예요. 그가 저를 돌아서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야.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힘차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가 과거에 지친 그림자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문득 대문 쪽을 향했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돌아보았죠. 낯익은 실루엣의 한 여자가 서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놓고 그쪽으로 걸어갔지만 여자는 그저 미소를 짓더니 저녁 노을 속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둘 다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새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를 호수 밑바닥에 묻었다. 나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준 당신, 수연에게 감사한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이 집에 마침내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 호수 밑에는 던져진 반지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를 뚫고 집 뒤 호수면에 부서지며 은가루처럼 반짝였죠.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며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그가 반지를 던졌던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죠. 눈을 가늘게 뜨자 무언가 물가에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건져 올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던졌던 바로 그 은반지였습니다. 그런데 반지에는 작게 말린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자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얼굴 절반과 뒷면에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죠. 강원도에서의 마지막 날, 2015년.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해는 유나 씨가 죽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사진 속 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민준 씨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빛에 반사된 모습을 통해 그가 민준 씨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주 닮았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서아 씨의 일기장에도 민준 씨의 이야기에도 다른 남자는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그의 낡은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강민호, 쌍둥이 동생이라고 적힌 서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죠. 그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놀라 더듬거렸습니다. 호수에서 반지가 떠올랐는데 이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설명해줘요. 그는 사진을 보더니 경악하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알면 안 됐어. 제가 다가가 말했죠. 민준 씨, 말해줘요.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죠. 내 동생 강민호야. 유나가 죽던 해에 같이 실종됐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실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사고에는 나와 유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민호도 함께였어. 그는 창가로 걸어가 호수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는 유나가 나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가난하고 볼품없다는 이유로 유나가 헤어지자고 했지. 나중에 유나가 동창회에서 나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난 그 둘이 그런 사이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사고가 나던 날 셋이 같이 강원도에 갔어.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민호와 유나가 뒤에서 심하게 다퉜지. 유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난 과거는 지난 일일 뿐이라고 웃어넘겼지만
민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걔가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낚아챘고 차는 통제력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졌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울부짖었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유나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민호는 보이지 않았어. 경찰은 내 음주운전으로 결론 내렸지만 난 알아. 그때 운전대를 잡은 손은 내 손이 아니었어. 저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럼 민호 씨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야. 아무도 몰라. 난 걔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이제 확신할 수가 없어.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만약 민호가 살아있다면 지난 10년간 누군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심지어 호수에 떠오른 반지를 통해 사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를 보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말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몰라. 임 집사님조차 그날 민호가 함께 갔다는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찾아야 해요. 그는 침묵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해졌죠. 당신 말이 맞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저와 그는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고요한 물 위로 차가운 달빛이 거울처럼 비쳤죠. 민준 씨가 어제 반지를 던졌던 곳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빛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기이한 은빛을 반사했습니다. 그가 물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사람들을 부를게요. 아니, 그가 말했죠.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그가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그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죠. 민준 씨, 어디 있어요? 갑자기 수면이 부서지며 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고 묵직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제가 서둘러 그를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을 열었을 때 우리 둘은 경악했습니다. 비닐로 단단히 밀봉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노트가 들어 있었죠. 흠뻑 젖었지만 첫 줄의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알아주시오. 나 강민호는 아직 살아있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쥐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살아있었어. 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급하게 쓴 듯한 글씨였죠. 나는 유나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날 그녀는 형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고 나는 그걸 막으려 했을 뿐이다. 차가 추락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유나는 죽어 있었고 형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두려워서 도망쳤다. 숲속 주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돌아와 보니 형은 유나와 기이할 정도로 닮은 새아내를 얻었다. 아마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심장에 박혔죠. 이 남자, 민호는 살아있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를 지켜봤다는 건 아직 나를 증오하고 있다는 뜻이야.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 서서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속삭였죠. 민준 씨, 민호 씨가 정말 살아있다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호수를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바로 이 근처에. 바람이 불어 호수면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달빛 사이로 저는 버드나무 뒤에 서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버드나무 뒤에 서 있던 남자의 형상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옆을 보니 민준 씨는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에는 민호의 노트를 꽉 쥐고 있었죠. 새벽 3시쯤 아래층 부엌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내려갔습니다. 민준 씨가 외투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이 시간에 어딜 가요? 제가 다그치자 그가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걔를 만나야겠어.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당신을 해치려 할지도 몰라요. 그는 지친 눈빛이었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 도망쳤어. 살아있다면 마주해야 해. 나를 증오한다면 받아들일 거야. 제가 막을 틈도 없이 그는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택시를 잡아 그를 뒤쫓았습니다. 길은 안개, 자욱한 호숫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차는 어부들이 사용하던 낡은 나무,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죠.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희미한 등유, 등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등불은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마른 어깨와 헝클어진 머리, 해진 옷을 비추고 있었죠. 민준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호야, 형이야. 남자는 돌아보지 않은 채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만이네. 드디어 왔구나. 여기 오는 길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남자가 일어서서 돌아섰습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민준 씨와 똑 닮았지만 깊게 팬 눈과 목에 긴 흉터가 달랐습니다. 돌아와? 민호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와서 뭘 해? 내 인생을 대신 살면서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모든 걸 누리는 형을 보라고? 무슨 소리야?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죠. 민호가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유나, 그 여자는 원래 내 사람이었어. 형이 나한테서 빼앗아 가놓고 결국 형 손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잖아.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 민호가 비웃으며 뒤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았지만 차가 통제력을 잃게 만든 건 형이었어.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남자, 한 명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한 명은 증오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마치 한 영혼의 두 조각처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난 유령처럼 살았어. 숲에 숨어서 형이 평온하게 사는 걸, 새장가 드는 걸 지켜봤지. 밤마다 유나가 나를 부르면서 왜 복수하지 않느냐고 묻는 꿈을 꿨다는 걸 형은 알아? 네가 오해하는 거야. 민준 씨가 목맨 소리로 말했죠. 나도 고통스러웠어. 나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거짓말. 민호가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녹슨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뭘로 버텼는지 알아? 유나의 원한으로 버텼어. 저는 뛰쳐나가려 했지만 민준 씨는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를 죽여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해. 내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말에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칼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사람을 죽여도 내 고통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미 겪어봐서 알아. 모든 걸 잃게 될 뿐이야.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죠. 그가 증오와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유나는 내가 아니라 형을 택했던 거야. 민준 씨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늦게 나타났기 때문이야, 민호야.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길 원치 않았을 거야. 유나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둘 다 용서했을 거야.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흔들리는 등불이 황량한 오두막 안에서 서로를 껴안은 두 남자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10년간 묻어두었던 고통을 털어놓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쓰러졌고 그의 옷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동생을 끌어안고 절규했죠. 누가 쏜 거야? 문 쪽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이 들려 있었죠. 임 집사였습니다. 저놈이 또다시 도련님을 해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10년 전 유나 아가씨를 죽인 것도 바로 저놈입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임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저는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두 분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질투의 눈이 먼 저놈이 운전대를 낚아채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차가 절벽으로 떨어진 건 저놈 때문입니다. 제가 달려갔지만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도련님이셨죠.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민호가 피를 토하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난 고의가 아니었어. 난 그저 유나가 진실을 말하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이야.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땅을 적셨습니다. 민준 씨가 동생을 꽉 껴안고 떨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형이 널 용서할게. 너도 형을 용서해줘. 어둠이 세 사람을 감쌌고 빗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3시간 후 구급차가 민호를 싣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어깨를 스쳐 지나가 목숨은 건졌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 복도에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제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과 민호 씨는 서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한 명은 과거에, 다른 한 명은 증오에 잠식되었던 두 남자가 마침내 해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돌아선 사이 민호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새 메시지가 떴죠. 저는 무심코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모든 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유나는 거기서 죽지 않았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유나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가? 저는 민준 씨에게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막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그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유나는 거기서 죽지 않았어.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유나가 죽지 않았다니?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두 형제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여자는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민호를 그리고 창가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민준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익명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번호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물 좀 마시러요. 저는 가볍게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가 그러는데 민호가 몇 시간 안에 깨어날 수도 있대. 모든 걸 털어놓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만약 유나가 정말 살아있다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 죽음, 죄책감, 징벌, 은 거대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그날 오후 민호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희미한 눈으로 형을 알아보았죠. 민준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형이야.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 거야? 민준 씨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무도 널 원망하지 않아. 민호가 저를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어디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숨을 멈췄고 민준 씨는 굳어진 얼굴로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어. 민호야.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초점을 잃었죠. 아니, 그녀는 살아있어.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소리야? 민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숲에서 정신을 차리고 몇 달 뒤 유나를 봤어.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나타나서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모든 걸 잊으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지.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어. 형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때 알았지. 그녀가 어딘가에서 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해. 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틀림없어. 그녀 왼쪽 목에 작은 점이 있었어. 내가 착각할 리가 없어. 저와 민준 씨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 사고에서 죽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사흘 후 민호가 퇴원하자 민준 씨는 모든 것이 시작된 강원도로 다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 나섰죠. 그는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예전 사건 기록을 재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지 경찰서에서 건네준 낡은 사건 파일을 넘기던 중 저는 소름 끼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기록에 여성 시신은 소지하고 있던 장신구와 옷을 통해 신원을 추정했으며 직계 가족의 확인 절차는 없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이 정말 유나 씨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는 말없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 수도 있겠군. 근처에 서 있던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 한 구만 발견했습니다. 유가족이 DNA 감정을 거부해서 대조할 수도 없었고요. 누가 거부했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사칭했을 수도 있겠군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마 전 버드나무 뒤에서 보았던 희미한 미소를 짓던 단발머리의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환각인 줄 알았지만 어쩌면 그녀가 진짜 유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강원도의 밤은 살을 애는 듯 추웠습니다. 민준 씨는 잠들지 못하고 발코니에 앉아 있었죠. 제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만약 유나가 살아있다면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 10년 동안 이런 지옥 속에서 살게 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라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며칠 전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아침 선여호수 근처 낡은 별장으로 와. 경찰은 부르지 말고 혼자 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유나, 그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택시를 타고 호숫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끼 낀 소나무 숲 뒤에 숨겨진 별장은 녹슨 철문이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와 함께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짧은 머리에 낡은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죠. 유나 씨, 그녀가 돌아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낡은 사진 속의 얼굴과 똑같았지만 눈빛은 더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옅게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수연 씨, 민준이 아내 맞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왜 죽은 척 했어요? 왜 그들을 10년 동안 고통받게 했냐고요. 그녀는 침묵하며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복수해야 했으니까. 살아서 복수해야 했어. 저는 망연자실했죠. 누구한테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두 형제 모두에게. 한 명은 나를 배신했고 다른 한 명은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의자에 앉아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고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날 운전대를 꺾은 건 나였어. 민호가 아직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고 감히 나를 사랑의 내기 상대로 삼은 그 두 형제에게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 제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형제. 누가 먼저 내 마음을 엇나내기를 했더라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미칠 것 같았어. 나는 그날 죽지 않았어. 물에 빠진 나를 사람들이 구해줬고 그들이 서로를 파멸시키는 걸 보기 위해 사라졌던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들이 10년 동안 악몽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 유나가 비웃었죠. 자업자득이지. 그런데 이제 와서 민준이가 새로운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심이 번뜩였죠. 넌 이해 못해, 수연아.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누구도 가져서는 안 돼. 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병 말이야.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남긴 약 때문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을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지.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유나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작은 약을 좀 썼을 뿐이야. 내가 사라지기 전 그날 밤 그는 내가 남긴 것 때문에 평생 악몽에 시달리게 됐지.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가 외쳤습니다. 유나, 너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그녀가 목맨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때맞춰 왔네, 민준아. 아직 너한테 갚지 못한 마지막 빚이 있거든. 그녀가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금속 물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죠. 민준 씨, 조심해요. 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 씨가 달려들어 유나의 손에서 금속 물체를 3개 쳐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별장과 어울리지 않는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3사람 모두 숨을 죽인 채 서 있었고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나가 뒤틀린 미소와 붉어진 눈으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왜, 죽는 게 무서워?
민준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또다시 사라지는 게 무서울 뿐이야. 가식 떨지 마. 유나가 소리치며 권총을 다시 주우려 했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너희 형제 둘 다 나를 장난감 취급했다고. 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며 외쳤습니다. 유나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민준 씨는 누구와도 사랑을 두고 내기한 적 없어요.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죠.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다 말해줬어요. 모든 건 오해였어요. 그 해에 민호 씨가 질투심과 자격지심 때문에 두 형제가 내기를 했다고 당신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민준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총을 든 그녀의 손이 떨렸죠. 그럴 리가 없어. 민호가 자기 입으로. 민준 씨가 고개를 저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유나야, 넌 내 동생한테 속아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거야. 거짓말. 유나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유나 씨. 지난 10년 동안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두 형제 모두 존재하지도 않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고문했어요. 복수를 해서 당신이 얻은 게 뭔가요? 그녀는 떨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는 그냥 그들도 내가 겪었던 배신감과 지옥 같은 기분을 알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민준 씨가 조용히 다가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직도 원망이 남았다면 전부 나한테 풀어. 하지만 수연 씨는 건드리지 마. 이 사람은 아무 관련 없어. 유나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에서 저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피로감에 지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권총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그냥 쉬고 싶어. 제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민준 씨는 굳은 얼굴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뒤쪽 문에서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쉬고 싶다고? 너무 늦었어, 유나.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민호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민호야, 민준 씨가 경악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모든 걸 끝내러 왔어? 민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죠. 여기 오기 전에 10년 전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 형이 항상 사고였다고 말하던 바로 그 영상.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블랙박스는 고장났었잖아. 고장나지 않았어. 민호가 비웃었죠. 누군가 백업해뒀다는 걸 형이 몰랐을 뿐이지. 그가 USB를 낡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흐릿하지만 차 안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나는 뒤에, 민호와 민준 씨는 앞에 앉아 있었죠.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렸고 차가 절벽으로 추락하기 직전 유나가 갑자기 운전대를 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굳은 채 입술을 떨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모를 줄 알았지. 넌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상태로 비탈길에서 운전대를 잡았어. 민준이 형이 그걸 뺏으려고 했고 나는 소리밖에 지를 수 없었어. 네가 모든 걸 망쳐놓은 거야.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모든 건 끝났어. 민호가 형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은 알아?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형이 배신한 줄 알고, 유나가 죽은 줄 알고, 모든 게 형 탓인 줄 알았다고, 증오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민준 씨가 동생을 꽉 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나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죠. 이제 아셨죠, 유나 씨. 복수라는 게임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어요. 그녀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10년 동안 유령처럼 살면서 증오만 키웠어. 오늘 모든 걸 끝낼게. 그녀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보유권에 기부하기로 했어. 나는 여기서 떠나 외국에서 치료받을 거야.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아. 민준 씨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평안하길 빌게. 유나가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 나 자신이나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갖 풍파를 겪고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려는 한 여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유나는 이른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죠. 민준 씨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의 빚은 이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하자.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형. 그리고 수연 씨도.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떤 상처는 바로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온해진 듯 했을 때 저는 집 문 앞에 놓인 발신이 넘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공항에 서 있는 유나의 최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외투를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죠. 사진 뒷면의 글귀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정말로 브레이크를 고장낸 범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또 다른 누군가 10년 전 사고에 개입했던 제사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물었죠. 손에 든 거 뭐야? 저는 황급히 사진을 등 뒤로 숨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고지예요. 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서 새로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바람이 호수 위를 세차게 불었고 수면은 경고하듯 일렁였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묻어도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듯이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흐렸고 집 앞 호수는 계속해서 파도가 일었습니다. 저는 홀로 테라스에 앉아 공항에서 찍힌 유나와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의 사진을 꽉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뒤에 글귀. 정말로 브레이크를 고장낸 범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 말이 칼날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10년간의 고통 끝에 겨우 평화를 찾은 민준 씨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일시적이라는 것, 어딘가에서 누군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오후 저는 사진을 시내 사진관으로 가져가 확대를 부탁했습니다. 인화된 사진을 보던 주인이 사진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보세요. 뒤에 있는 그림자가 우연히 찍힌 게 아니네요. 자세히 보면 흐릿하게 차량 번호판 일부가 보여요. 자세히 보니 49가 23XX 라는 번호판 일부가 보였습니다.
49가는 강원도 지역 번호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나를 따라다녔거나 10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번호판 사진을 찍어 교통과에서 일하는 옛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죠. 차량 소유주는 임진성, 고향은 부산, 직업은 부동산 관리. 등록된 주소가 자네 시댁 집사님인 임 집사님 주소와 일치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임 집사님, 지난 10년간 민준 씨 곁을 충직하게 지켰고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민호를 쐈던 그 남자. 온몸이 차갑게 식으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바로 임 집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은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민준 씨는 위층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기에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임 집사님이 늘 차를 마시던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의자는 비어 있었지만 온기가 남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찻잔과 함께 주지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성의 이니셜일까? 그가 숨겨온 진짜 이름일까?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임 집사님이 검은색 차를 몰고 황급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49가 23XX 사진 속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는 호수를 돌아 교외에 버려진 공장지대로 향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번쩍였죠.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임 집사님이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안쪽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임 집사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통화 중이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 됐어. 민준이와 민호는 서로를 완전히 믿게 됐고 유나는 곧 떠날 거야. 10년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계획이라니. 그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이어졌습니다. 유나가 죽음을 위장한 후 내가 그녀를 강원도 밖으로 빼내 신분을 숨겨줬지. 그녀는 자기가 두 형제에게 복수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내 손안에 장기말에 불과했어.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대체 왜? 임 집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래전 저놈들 애비인 강태진 회장이 내 땅과 사업을 전부 빼앗아갔어. 그 때문에 내 아내와 아이는 모든 걸 잃었지. 나는 강씨 집안이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결국 지난 10년간의 모든 비극은 그의 복수극이었습니다. 유나, 민준, 민호는 그저 대를 이은 증오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죠. 수현아, 어디야? 오토바이가 안 보이네. 제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거친 손이 제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들을 만큼 들었나? 돌아보니 임 집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번뜩이고 있었죠. 제가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잘못이 없어? 그 집안은 내 피눈물 위에서 부유하게 살았어.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그들은 모든 걸 가졌지.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가 다가오는 순간 저는 옆에 있던 나무 의자를 그에게 던지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거기서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바짝 따라붙었죠. 저는 달리면서 휴대폰에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구해줘요. 호숫가 폐공장이에요. 임 집사가 모든 일의 배우였어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지 말고 있어. 바로 갈게. 저는 공장 끝 작은 오두막에 숨었습니다. 임 집사가
주변을 돌며 으르렁거렸죠.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10년을 준비한 내 계획을 호기심 많은 여자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지.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칼날 대신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한테서 손때 민준 씨가 달려와 임 집사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임 집사의 손에서 떨어진 칼이 제 발 앞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멈춰요. 그 사람 다치게 하지 마세요. 임 집사는 계속 발버둥 쳤지만 민준 씨에게 단단히 제압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네가 이긴 줄 알지, 민준아. 내가 내 가족을 박살낸 것처럼 너도 모든 걸 잃는 기분을 맛보게 될 거다. 틀렸어.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파괴하지 못했어. 스스로를 파괴했을 뿐이지.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나타났죠. 수갑이 채워진 임 집사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아직 1명 더 남았어. 너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말이야. 그 말에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갔지만 그의 눈은 제게 고정된 채 마치 그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호는 저를, 민준 씨는 굳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죠. 폭우 속에서 저는 방금 전의 증오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스쳐 지나갔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찰이 임 집사를 데려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는 젖은 옷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민호는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임 집사의 마지막 말, 너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피 묻은 종소리처럼 계속 울렸습니다. 이 방에 남은 사람은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쳤고 상처 입었죠. 하지만 저는 민호가 형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연민과 함께 미묘한 의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자 그가 나지막이 물었죠. 수연아, 당신은 그 사람 말을 믿어?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정말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제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이틀 후 경찰이 찾아와 임 집사가 유나의 죽음을 위장한 모든 계획을 자백했지만 제사의 인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사람은 너희의 믿음 속에 숨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후에 민준 씨가 잠시 나간 사이 저는 서재를 정리하다 유나의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소나무 언덕에 있는 우리 옛집으로 가시오. 모든 해답은 그곳에 있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민준 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언덕 위에 고립된 옛집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지나자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테이블 위에 김이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왔군요. 수연 씨. 돌아보니 민호가 피곤한 미소와 함께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여기는 어떻게? 그가 말했죠. 당신에게 사진을 보낸 사람이 바로 나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임 집사가 왜 그렇게 쉽게 내 편을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는 나를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민준이 형이 나를 통제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가 임 집사를 고용했다고요? 그래, 바로 그 형이 사고 후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할까봐 감시하라고 시켰지. 하지만 나중에 임 집사가 우리 집안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걸 역이용한 거야. 민호가 낡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민준 씨와 임 집사 사이의 계약서였죠. 강민호를 감시하고 유나라는 이름의 어떤 인물과도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서명이 분명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형은 유나가 돌아오는 게 두려웠거든. 자기 비밀이 드러날까봐 제가 다그쳤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민호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 브레이크를 자른 사람은 임 집사가 아니야. 민준이 형이었어.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형은 아버지의 거액의 빚을 없애기 위해 사고를 위장하려 했어. 유나가 그걸 알고 폭로하려 하자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던 거야. 민준 씨에 대한 모든 사랑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저 바닥 아래 상자 직접 확인해봐. 제가 무릎을 꿇고 낡은 마룻바닥을 드러내자 낡은 공구와 잘린 브레이크 선 그리고 민준 씨가 서명한 차량 인수증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민호야, 넌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민호가 쏘아붙였습니다. 때 맞춰 왔네. 이번엔 또 뭘 하려고. 날 또 죽이려고.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넌 틀렸어.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계속 임 집사가 꾸며낸 거짓말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게 될 거야.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떨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대로 말해줘요. 누가 브레이크를 잘랐어요? 그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였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일이었지. 하지만 난 그걸 모른 채 그날 운전대를 잡았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나는 민호와 당신이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모든 걸 숨겼던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져 입술을 떨었죠. 아버지가. 어떻게 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서재에서 목을 매셨어. 민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쏟았죠. 집안은 바람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민호야. 더 이상 죽어야 할 사람은 없어. 민호가 눈물 젖은 얼굴로 형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 사실이라면 형과 나는 모두 아버지의 희생양이었던 거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처로웠죠.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알게 됐어.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나 너무 지쳤어. 수현아.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호는 우리 둘을 보더니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기는 건 없어. 일주일 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두 형제의 아버지인 강태진 회장이 자른 브레이크 선 때문이라고 발표했죠. 모든 오해는 끝났지만 남겨진 세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정말로 한국을 떠났고 단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증오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끝나는군요. 부디 당신들은 내가 갖지 못한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10년간의 비극, 이제 남은 건 진실에 대한 빚을 갚으며 살아갈 사람들 뿐이야. 밖에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고요한 호수면 위로 한때 어둠에 잠식되었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진실의 빛을 받아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말없는 상처가 남았죠. 저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첫 아침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준 씨는 테라스에 서서 커피를 든 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죠. 마치 거대한 폭풍을 지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죠. 괜찮아요?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적어도 이젠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진실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다만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뿐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 사표 냈어. 지난 10년간 내가 한 모든 일은 아버지와 그리고 거짓과 얽혀 있었어.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당신은 그의 깊은 눈을 보며 제가 웃었습니다. 앞으로 길이 어떻든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민호도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강원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들꽃 한 다발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증오 속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의 민호에게서는 더 이상 증오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을 보며 말했죠. 강원도에 가서 커피 농장을 하려고요. 작은 농장을 열어서 형도 시간 나면 가끔 보러 와요. 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갈게.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살지 마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증오와 과거로부터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민준 씨는 호숫가 빌라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구를 버리고 벽을 새로 칠하고 꽃을 심었죠. 한때 죄책감으로 가득 찼던 집이 점차 평온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용서받길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가 사랑했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모든 원망은 결국 마음을 썩게 할 뿐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거짓도 증오도 없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난 민준 씨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워해야 할 사람보다 가여운 사람이었어.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그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주는 조용하고 슬펐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영혼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빌라를 팔고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자동차 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작은 작업장을 열었고 저는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인상을 쓰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했죠.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습니다. 수연아, 후회한 적 있어? 제가 미소 지었죠. 후회했다면 신혼 첫날 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이미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난 남았어요. 당신 안에 아무리 어둠이 많아도 믿을 만한 빛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용서가 뭔지 영원히 몰랐을 거야.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음에 민호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는 더 야위었지만 미소는 무척 온화했습니다. 세 사람은 커피밭이 보이는 언덕에 앉아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술잔을 들었죠. 10년간의 폭풍이 지나고 이제 바람과 평화만이 남았네. 그걸 위해 건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속에 작은 사랑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민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1년 후 저와 민준 씨는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죠. 파도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질 때 저는 고통스러웠던 여정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알아? 난 내 인생에 다시는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 덕분에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저도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사랑이란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과거의 파편들이 부서져 내리고 어둠 속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새벽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모래사장의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안녕, 과거. 우리 셋은 파도가 그 글씨를 지워가는 모습을 기도처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악몽도 트라우마도 없이 파도 소리와 커피 향이 가득한 평온한 아침만이 계속되었죠. 민준 씨는 작업장에서, 저는 요리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민호는 강원도에서 커피를 재배하며 그가 돌보는 보육권 아이들의 소식을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어느 4월의 오후 민호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그가 말했죠. 형, 수연 씨,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구한 게 아니야, 민호야. 우리는 그냥 함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을 뿐이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유나가 외국에서 작은 꽃집을 열고 마침내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는 짧은 엽서를 보내왔다고 전했죠. 그 말을 들은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된 거야.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고 살아갈 기회를 얻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저와 민준 씨는 몇 명의 아이들을 더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바닷가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어느 날 밤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어. 하지만 어둠이 없었다면 빛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야. 그 캄캄한 날들이 없었다면 내가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어느 여름 아침 민호에게서 커피 2포대와 함께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수현 씨. 올해 커피 농사가 풍년이라 평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커피를 내릴 때마다 두 사람이 해준 말을 떠올려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 이제 해냈어요. 민준 씨가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녀석 정말로 어른이 됐네. 제가 물었죠. 당신은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가 환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평온한 기분이야. 더 이상 어떤 악몽도 나를 쫓아오지 않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12개의 이야기, 한 사람의 12년, 눈물과 고통, 그리고 부활의 흔적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선함이 남아있고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민준 씨와 아이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커다란 소라 껍데기를 들어 올리며 외쳤죠. 수연아, 이것 봐. 예쁘지? 저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고통이 씻겨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에 짓밟였던 우리는 마침내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용서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는 잠들었고 충만하고 완전한 현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